연휴를 마친 코스피가 곤두박질 치면서 장중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환율은 20원 넘게 급등해 1,45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올린 영업이익이 15조 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8조 원 넘게 뒤처져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올해 들어 증시에 입성한 4종목 중 3종목이 공모가 대비 30% 넘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13종목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최근 2년간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화재 한 건당 재산 피해 규모는 2억 5천만 원에 달해 장소별 화재 중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코스피가 2,51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으면서 1,4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긴 연휴를 마친 시장 상황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전 거래일보다 1% 떨어진 2,51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2,5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1조 원가량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0% 떨어진 20만 원대에, 삼성전자는 2% 떨어진 5만 2천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소식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도 한몫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 떨어진 7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별 기업의 변수는 잠시 뒤에 자세히 더 짚어보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자 환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원 70전 오른 1,446원으로 출발해 현재 1,454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연휴 기간 대외 변수들이 환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현재 108을 넘어섰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해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보다 8조 원 적게 나타나면서 사실상 국내 반도체 1인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전체적인 실적 수치 짚어보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2조 7,260억 원으로 전년보다 4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300조 8,709억 원으로 16.2% 늘었고 2년 만에 300조 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분의 연간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엔 성공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의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이 23조 4천억 원대에 달해 삼성전자가 8조 원 넘게 뒤처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적은 것은 두 회사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한 2023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에 그쳤는데요.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고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소식이 있던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납품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3E 8단 제품이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제품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급사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새로운 AI 부대를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딥시크는 엔비디아가 지난 2022년에 개발해 상대적으로 구형인 칩 H800을 활용해서 AI를 개발했습니다. H800엔 HBM3 메모리가 사용되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중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연휴 동안 세상의 시선은 중국을 향해 있었습니다만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여전히 비상입니다. 다음 달 1일인 내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25% 관세 부과가 2월 1일 토요일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와 불법 입국을 막는 데 충분히 협력할 때까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지의 생산 기지를 운영해왔던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죠.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지은 국내 기업들은 고민이 깊은데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제조한 완성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던 전략이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이 멕시코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현지 생산 시설과 물량을 어떻게 조율할지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G전자는 지난 23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지 이전과 기존 생산지 물량 조정 등 적극적인 전략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기아도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멕시코 물량의 목적지를 바꿀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게 하겠다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타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어서 새해 시장 점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파를 맞았던 부동산 시장에는 변곡점이 나타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남아있던 규제의 해제 가능성이 변수로 꼽힙니다. 시장 상황을 박연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200세대가 넘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3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 2,3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매물 보러 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 21년도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이제 문의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는 뭐 하루에 한두 분 정도 문의가 있어요. 하루에 한두 분 전화 온 분들이 이제 한 달로 총 봤을 때 그분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지정된 잠실주공 5단지의 82제곱미터는 이달 34억 7,500만 원으로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매수 문의가 좀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좀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된다는 기대감하고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적극 해제한다고 검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매도인들도 많이 내놨다가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동산 거래 한파 속에서도 서울 내 일부 지역은 활발한 거래를 보이는 등 부동산 분위기가 양극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해 5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입주 물량이 올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상향하는 이 가격이
서울 전역에서 다 일어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과 함께 가계대출 재개 등 부동산 거래 환경이 지난해 말보다 개선됐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새해에 들어 코스닥에 상장된 신규 종목들 넷 중 셋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30% 넘게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역시 주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습니까? 네, 새해 첫 상장 종목으로 지난 23일 상장한 미트박스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공모가인 19,000원보다 38.2% 떨어진 11,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상장한 YG넛은 공모가가 17,000원이었지만 같은 시각 31.5% 떨어진 11,650원에 같은 날 상장한 데이원 컴퍼니 역시 공모가 13,000원에서 40% 넘게 떨어진 7,000원 후반선에서 보합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락한 세네 기주들 모두 기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았습니다. 미트박스와 데이원 컴퍼니 모두 이 비율이 0%, YG넛은 0.3%에 머무는 가운데 유일하게 아스테라시스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0%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상장한 아스테라시스는 유일하게 공모가 4,600원에서 60% 오른 7,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기업 공개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네, 다음 달에 기업 13곳이 기업 공개, IPO 일반 청약을 대기 중입니다. 일단 대부분 기업들은 공모 물량을 축소하거나 희망 공모가 밴드를 낮추면서 몸값을 낮췄습니다. 앞서 시가총액 6조 원으로 대어로 평가받는 LGCNS는 일반 청약에서 21조 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 기록을 썼는데요. LGCNS는 배정된 기관 물량의 약 21.3%를 상장 직후 팔지 않겠다고 의무 보유 확약을 건 기관에 배정했습니다. 다만 LGCNS가 코스피에 상장하는 다음 달 5일 당일 주가의 공모가 상회 여부가 공모주 시장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SBS BJ 이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휘발유와 가스 차량도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유 차량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보조금의 범위를 넓혀서 공해 차량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의 내용이 뭡니까? 네, 환경부가 지난 20일 특정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 외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의 휘발유와 가스 차량도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 중량이 3.5톤을 넘는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형, 소형, 중형의 경우 1988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대형, 초대형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에 따르면 구형 테라칸 등의 가솔린 모델들이 새로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조금 청구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지 알아보는 과정과 조기 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확인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폐차 이후 보조금 청구는 여전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등기 서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조금 청구를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는 오늘 종료되고요.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도출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형 참사는 피했습니다만 화재의 원인을 놓고 기내 반입 물품 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기내 수화물 규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추정되고 있어서죠.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승객들 목격담에서 이번 화재가 기내 선반 속 배터리 등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1건이 일어났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가 되면서 기내 휴례나 위탁수화물 반입이 기본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탑승객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 리튬 함량이 2g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운송이 허용이 되는데요. 보조 배터리는 그러니까 위탁수화물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규정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문제죠. 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배터리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규정을 강화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화재 시 대처가 빠를 수 있도록 배터리류는 선반이 아닌 좌석 앞 주머니나 승객이 직접 손에 들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기내에 반입하는 배터리가 안전 인증을 받은 정품 배터리인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에어부산 측은 기내 반입 물품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J 임지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항공기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화재 사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화재의 전체적인 현황을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자, 일단 화재가 그동안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소방청에 따르면 항공기 화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총 14건 발생했습니다. 전체 화재 건수 40만 5,977건의 0.003%에 그칩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50개로 나눠봤을 때 항공기보다 화재 발생이 적었던 장소는 교정시설이 총 13건으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항공기에 이어 항공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요. 항만시설, 문화재, 군용 차량이 나란히 31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한 순으로 보면 야외가 7만 3천여 건, 단독주택이 5만 7천여 건, 공동주택 4만 8천여 건, 자동차 4만 3천여 건, 그리고 음식점이 2만 6천여 건 등입니다. 네, 0.003%면 사실상 항공기는 거의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건데 하지만 일단 불이 났다 하면 피해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한 건당 재산 피해 규모는 항공기 화재가 약 2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항공시설은 약 1억 9천만 원, 위험물 제조소가 약 1억 8천만 원, 발전시설이 약 1억 5천만 원, 위생시설과 선박이 약 1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평균 재산 피해 규모가 작았던 곳은 도로가 47만 원, 들불이 69만 원, 야외 101만 원, 청소년 시설 431만 원, 그리고 교정시설이 436만 원 등 순입니다. 한편 지난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의 피해 규모가 집계되면 전체 항공기 사고의 평균 액수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현재 현대카드만 지원하고 있는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뛰어듭니다. 직접적인 경쟁자는 역시 삼성페이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문제는 애플페이는 수수료를 받고 삼성페이는 안 받아왔다는 겁니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자, 우선 애플페이는 언제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번 1분기 중 애플페이 서비스 연동을 목표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면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국내에선 현대카드만 애플페이를 지원했는데 금융지주 카드사들도 속속 애플페이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시 수수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연동을 시도하는 데 대해 애플페이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시간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의 미래 먹거리라는 게 이유입니다. 약 2년 전 애플페이를 출시한 현대카드는 지난해 신용판매 규모가 166조 2,688억 원으로 신한카드를 앞서 1위에 올랐습니다. 2030 젊은 고객층을 확보해 수익성을 높인 겁니다. 애플페이는 현재 카드사에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드사들이 애플페이에 뛰어들면 삼성페이도 수수료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는 삼성페이가 애플페이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 700억 원가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에 따른 부담에 혜택이 많은 혜자카드가 사라지는 등 고객 혜택이 축소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에게 관련 알림을 보낼 때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하겠다는 거죠. 네,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보내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동통신 3사 산하 모바일 전자고지 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현재 우편으로 고지되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가 카톡으로 보내지고 저축은행은 차주 확인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편 방식으로는 채권 회수를 개시하기까지 반송되거나 절차에 따라 최장 50일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톡 말풍선 옆에 1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읽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이 이번 고지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차주의 직접 통지서 도달 여부가 확인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저축은행은 아니고 가계대출 여력이 있는 업계 상위권 회사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중앙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 구체적 현황 파악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의 전자고지와 같이 금융사의 통지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 가맹점 소송이 모든 업체로 번질 기세입니다. 피자에서 시작된 분쟁이 아이스크림에 치킨 등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최근 소송에 합류한 점주들 중에 규모가 큰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절대적인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만 업체들 중에는 베스킨라빈스 점주들의 소송이 규모가 큽니다. 지난 13일 SPC그룹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베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17명은 SPC 계열사 BR코리아를 상대로 각 100만 원씩의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YK는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입니다. 차액 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데요.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9월 피자헛이 점주들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부과했다며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인 치킨이 소송도 가장 거센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도 최근 교촌 F&B를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여기에 굽네치킨과 지코바, 처갓집 양념치킨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 점주는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집 중입니다. 치킨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에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대체로 대기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륙 곳곳으로 미세먼지가 정체한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좋은데요. 가장 나쁜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보통 단계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이, 충청권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포근하겠고요.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충청권의 공기질이 다소 탁했지만 오후가 되면서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가 탁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